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96 특별회차 회계 1급. 회계 1급은 두 개 보잖아요, 하루에. 코로나 때문에 접수 자체가 힘드니까 그 응시자가 가장 많은 회계 1급을 이름은 특별회차. 그 특별회차라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험을 하루에 두 개 보는데 하나는 전산회계 1급, 하나는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라고 특별히 어렵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 회차에 따라 달라. 어느 때는 특별회차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특별회차가 쉬울 때도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접수할 때 난 특별회차 하겠다, 나는 정규회차 하겠다 이거 선택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어떤 게 더 어렵다 싶다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난이도는 원래는 같이 내야 되는데 뭐 난이도는 사람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별회가 더 어려워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어쨌든 특별회차가 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 전산회계 1급을 두 번 보는데 하나는 그냥 정기 회차 96회, 하나는 96회 1급. 그럼 똑같은 회차가 되니까 하나는 이름을 특별회차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특별회차로 갑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1번 갑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뭐라고 하다냐? 우리 많이 하던 거죠. 우리 생기초부터 하던 거잖아요. 항상 거래는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변하게 됩니다. 거래의 이중성. 공짜죠? 두 번째, 뭐요? 회계 기말에 매출 채권이 900이고요.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다른 말로 대손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 있었다고 가정할 때 올바른 통계. 자, 900만 원에 1%면 9만 원이잖아요. 9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4만 원 남죠. 4만 원 이거 1, 2번 중에 하나.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1초라도 고민하고 있으면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냥 답이 딱 나와야 돼. 3번 찍은 사람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 2번, 4번 찍은 사람은 혼나야 되죠. 귀밑머리 2개씩 뽑아야 돼. 그죠? 정신 차려야 돼. 그냥 귀밑머리 뽑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제가 뽑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뽑아야지. 자, 3번. 유형자산 내용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유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건 뭐 안 나오면 섭할 정도죠. 계속 나옵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이고 물리적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이죠. 1년 초과하여 1년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맞죠?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발생하는 매입 할인은 원가에서 차감해야죠. 근데 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매입 할인은 차감이죠. 할인은 예를 들어서 조기에 결제, 대금을 조기에 결제했더니 일부를 깎아주더라 이거잖아요. 싸게 산 거니까 당연히 차감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죠? 답이죠. 또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은 원가에 포함. 취득세, 등록세, 원가에 포함이죠.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단기 비용, 세금과 공과인데 취득세는 원가에 산입. 당연하죠? 실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취득세는 원가에 산입. 실기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4번 부채. 부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부채.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고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채무. 맞죠? 당연하지. 부채는 보고기간 후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당연하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보통은 1년 기준인데 영업주기 기준도 있잖아요.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걸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등은 1년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년 기준이라며 1년 이내에 결제가 안 되면 비유동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론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되죠.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은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년 기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영업주기가 1년 6개월, 2년이다. 그럼 2년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을 판단하는 거죠. 맞는 겁니다. 답은 4번이지 뭐.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이 아니죠. 유동성 붙었잖아요. 그럼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장기부채, 비유동 부채였으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 거, 유동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유동성 장기부채죠. 실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문선인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론 강의, 기본서를 더 열심히 파고 오세요. 기본서를 파면 팔수록 합격은 다가옵니다.
5번 무효. 다음 자료는 202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과 관련된 자료인데 이를 바탕으로 이익잉여금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족보찾기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종류 족보찾기인데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훌륭하죠. 근데 머릿속에 없어 뭐로 갔어? 그러면은 우리 실기 프로그램 잽싸게 열어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프로그램을 딱 메뉴 열어가지고 거기서 자본에 해당되는 거 골라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됩니다. 근데 물어본 건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럼 자본금이고 자기주식 자본조정이고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이죠. 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이죠. 감자차익 주감자 자본잉여금 주발초 주감자 자본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70 370 그죠? 이건 족보 찾기예요. 공부가 된 사람은 공짜 공부 안 된 사람은 찍기. 이거 어떻게 찍어? 그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머릿속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아니면 실기에 들어가서 찾아도 되기는 됩니다. 다음 뭐요? 이렇게 많아 이거. 다음 사랑이 아니라 사항을 누락했대요. 12월 말 당기 순이익은 35만 원이었다. 누락된 사항을 모두 정확하게 반영할 경우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손익계산은 월할계산, 월별로 월할계산 기본이잖아요. 결론은 35만 원이 나왔는데 누락됐대. 누락된 거를 두 개네요. 두 개를 정리해서 정확한 순이익을 구해라 이거죠. 많이 써있네. 자, 3월 1일. 영업부에 대한 1년치 보험료 12만 원. 1년치니까 한 달에 만 원. 내 보험료를 현금 납부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기간 미경과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였다. 즉 선급보험료 인식을 안 한 거잖아요. 차변의 선급보험료, 선급비용이죠. 선급비용 3월 달이야. 3월부터 1년치. 그럼 3월부터 1년치면 3, 4, 5, 6, 7, 8, 9, 10, 11, 12. 10달은 단기분. 그럼 나머지 두 달이 차기분이죠. 두 달이니까 2만 원이겠죠? 2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험료 없애주는 거잖아요. 비용으로 처리했었으니까 차변의 보험료, 그 대변의 보험료를 없애주고 선급비용. 선급비용 발생하면 이익은 증가. 비용이 줄어드니까 비용이 감소되니까 이익은 증가. 간단히 할 때는 선급 자산이니까 이익 증가죠. 어쨌든 이익 증가입니다. 이걸 보나 어쨌든 이익은 증가. 수정 전에 35만 원이랬잖아요. 어쨌든 얘는 당기순이익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 5월 1일 날 거래처에 1년 후 회수할 목적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뗐대. 그리고 수익으로 처리했대.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었다는 얘기죠. 이자 수익으로 했었었는데 30만 원을 그중에 기간 미경과 그래서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누락했대요. 원래 그럼 선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지만 그중에 내년 거는 내년도에 인식해야 되잖아요. 올해 게 아니죠. 그래서 5월부터니까 5, 6, 7, 8, 9, 10, 11, 12 8달은 단기분. 그럼 단기분은 수익으로 적는 거 문제가 없죠. 단기분은 수익이니까. 근데 단기분이 아니면 까야지요. 차변에 이자 수익 깝니다. 이자 수익 까고 뭘로?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 선수이자, 선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어쨌든 수익이 감소니까 이익 감소. 또는 간단하게 할 때는 선수가 부채니까 감소. 어쨌든 감소입니다. 금액은 미경과분. 아까 8달이 단기분이었으니까 나머지 4달. 12분의 4죠. 12분의 4. 30만 원 곱하기 12분의 4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인가?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나요? 10만 원 이렇게. 그럼 결국은 2만 원 더하고 10만 원 빼면은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8. 35만 원에서 마이너스 8하면 27. 그죠? 27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이 됩니다. 자, 비용이 감소해도 이익은 증가. 자, 수익이 감소하면 이익은 감소. 간단하게 풀 때는 선급 비용 발생하면 선급이 자산이니까 이익 증가. 선수, 부채니까 이익 감소. 이거 많이 하던 거잖아요. 난 안 했는데 그럼 자랑이 아니죠.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자조서 하세요. 자, 문제풀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서, 기본 강의 터득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크기는 이거 자료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거니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내용 자체는 솔직히 어려운 게 없어요. 1급 수준에서는 물론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상급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상급이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허구한 날 하는 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허구한 날 하는 건데 허구한 날 하는 걸 못했다. 그럼 공부 안 한 거죠. 좀 더 하셔야 돼요.
우리 회계 1, 2급에서 터득해 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음 계산 문제. 자, 다음 자료에서 매출원가 구하래요.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 그러면은 머릿속에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공식으로 해도 되지만 하여튼 상품에 대한 자료가 두세 개 이상 보이면 상품 계정을 머릿속에 그려서 기초차변, 매입차변, 기말대변 그럼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라는 이런 T계정 구조에 집어넣는 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3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딱 보인다. 그럼 300. 만 단위. 이렇게 만 단위로 하는 건 돈 주고라도 배워야 돼요. 제가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배워요. 딱 봐도 300만 원이다. 그럼 300. 나는 딱 봐도 안 보여.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다 쓰세요. 30000000 다 쓰세요. 그 다음 총매입액 1000만 원. 자변. 운반비, 얼라리 매입할 때 운이면 원가의 산입이잖아요. 같은 변에 쓰면 되죠. 그리고 환출과의 누리, 매입할인은 매입액에서 까는 거니까 반대쪽에 쓰면 되잖아요. 매입하고 반대쪽에. 그래서 환출과의 누리는 100만 원하고 30만 원.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재고 대변에 200만 원. 끝. 그럼 이게 얼마냐 이거잖아요. 차변합계 얼마예요? 이건 괄호가 아니고 두 개 묶은 거예요 그냥. 여기 괄호 아니에요. 두 개 같이 쓴 건데 괜히 썼네. 어쨌든 차변합계 얼마야? 1350. 그죠? 대변에 써 있는 건 이거 330. 330을 빼면 1020. 1020. 공식 필요 없습니다. 물론 공식을 굳이 하겠다. 그럼 기초재고액에 총매입액에서 환출과외누리 빼면 순매입액이잖아요. 기초재고액에 순매입도에서 기말 빼는 거. 엎어치나 배치나 결과는 같지만 T계정 그리고 숫자를 따따따따 집어넣는 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꾸준히 듣는 분들은 아마 문제풀이 요령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그 과거의 기출문제들 쭉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강의실에 거기 보면 이론만 쭉 뽑아서 5회분, 10회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 예전 거 최근 거는 여러분 나중에 시험 직전에 최근 기출문제는 강의 먼저 보지 말고 예를 들어 최근 기출문제 중에 한 5회분 정도 또는 3회분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시간 딱 재고 풀어봐야죠. 나중에. 그러니까 최근 거부터 강의 막 다 듣지 말고 이미 들었으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최근 거는 여러분이 진짜 시험 본다,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시간 재고, 원래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재고 풀면 재미없잖아요. 한 40분만 재고 풀어보세요. 실기부터 이론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 거 가지고 이론 강의만 찾아 들으세요. 이론 강의만 쭉 찾아 들으시면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풀어가는 방식,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점수,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제는 계속 갑니다. 8번. 무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이것도 딱 보자마자 이거 무형자산이야 아니야 땅땅땅 이렇게 답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면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나오면 메뉴를 뒤져봐요. 어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서 열어봐. 그래가지고 찾으면 되죠. 그래도 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찾아요. 자, 문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무형자산 아니지요. 기억 들어가면 없네. 기억 들어가면 탈락입니다. 특허권 무형자산이죠. 니은은 들어가야 됩니다. 탈락. 그럼 답은 2, 3번 중에 하나. 답은 2, 3번 중에 하나인데 답 나왔죠? 실용신앙권도 무형자산입니다. 그럼 답은 2번. 임차보증금, 주의해야 돼.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기타 비유동자산이고 주의할 점은 임차 권리금.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이죠. 임차 권리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왔다리 갔다리 모르겠어 아리송 그러고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딱 클릭하시면 거기 왼쪽에 무형자산 있잖아요. 무형자산 클릭. 이게 뭔 소린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실기 강의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기출문제 풀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기출문제 풀지 마시고 실기 강의부터 완벽히 터득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들으세요. 아셨죠? 마음이 급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막 기출문제부터 때려듣고 이런 분들은 따도 문제야. 따도 실무에 가면 욕 더 먹어요. 차라리 자격증 없는 게 나아. 자격증 없는 게 나은데 어설프게 자격증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그럼 실무에 나가면 욕 더 먹는다니까요. 진짜로. 눈으로 심한 욕. 뭐 입으로 하면은 요즘 폭력이래매. 폭력이니까 눈으로 심한 욕.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속으로 심한 욕 하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쌓이면 나중에 같이 업무를 못 봐요.
그러면 요즘 뭐 대놓고 잘리는 데는 드물잖아요. 근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버티고 싶으면 이론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유무는 이력서까지는 자격증이 많을수록 좋아. 급수가 높을수록 좋아. 근데 이력서 딱 끝나서 채용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실력이 있냐 없냐지 자격증은 의미가 없어요. 자, 다음 뭐냐? 자, 원가로 넘어왔죠 이제 원가.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A형과 B형이 있는데 객관 다른 거 실기는 똑같아요. 실기는 똑같고 이론에서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요 문제 순서가 A형, B형이 바뀌죠. 즉 1번부터 5번이 A형 1번부터 5번이 B형의 11번부터 15번. 그리고 6번부터 10번은 똑같고 A형의 11번부터 15번이 B형의 1번부터 5번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6번부터 10번까지는 똑같고 1번부터 5번이나 11번부터 15번이 달라지는 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왜 그 얘기 왜 했지? 근데 만약에 B형을 푸는 사람은 앞에가 원가부터 시작해. 원가가 9번부터인데 원가 11번부터 원가 하다가 세법 나와. 그러니까 나는 왠지 세법을 먼저 풀면 경기 일어나. 그런 분들은 B형 받았다. 그런 분들은 빨리 11번부터 15번 아니면 뒤에서 15번부터 풀어오세요. 거꾸로. 그게 날 수도 있어요. 넘어가요. 다시 원가. 기계장치 한 대를 매월 100만 원에 임차해서 사용 중이고 최대 생산량은 500개. 500개까지는 기계 한 대로 커버가 되나 봐요. 근데 당월에 생산해야 될 물량이 800대로 측정되어서 기계 한 대는 안 되고 두 대가 필요하대. 한 대의 기계 장치를 추가로 임차하기로 했대요. 이 임차료에 대한 원가 행태가 뭐다냐? 감 잡았어요? 기계 한 대로 500개까지는 만들 수 있어. 근데 500개 초과하면 한 대가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죠. 500개까지는 한 대,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커버가 돼. 근데 500대 넘었으면 기계가 두 대 필요해. 그럼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필요해. 또 1000대 넘어가면 또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일정 범위, 전문 용어로 관련 범위죠. 일정 범위라고도 하고요. 관련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게 가는 거. 근데 관련 범위 벗어나면 증가. 관련 범위 벗어나면 증가. 이런 계단 모양. 뭐 얘기하는 거다? 준 고정원가. 준 고정원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준고정원가. 변동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1번 변동원가 그래프는 이거고 준변동원가는 이거죠.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죠. 이것저것 하는데 이게 뭐요? 막 이런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듣지 마시고 기본 강의를. 자, 이 문제는 준고정원가에 대한 문제이다. 뭐예요? 개별원가.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계속 나오죠. 중요합니다. 개별원가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개별원가는 소량 주문 생산. 그죠?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이게 포인트. 직접비 간접비 구분이 포인트. 종합원가는 연속 대량 생산.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포인트. 뭔 얘기하는겨? 이게 제가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지금 이런 얘기 했을 때 귀에 쏙쏙 들어와야지 뭔 얘기하는 게 이런 신발 찾고 있으면 이론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갔다 오세요 빨리. 자, 다양한 제품을 주문 생산 맞죠? 개별원가. 근데 옳지 않은 건 찾는 거니까 맞고.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한다. 또는 여기 작업별로 나왔네. 작업별로 나왔죠? 작업별로 원가 계산 시간과 비용. 작업별로 짓게 한다. 여기까지 맞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원가 계산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이건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자, 작업별로 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개별 원가는 그 작업별로 하나하나 원가를 집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절감이라는 게 틀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종합 원가는 그냥 그 달에 전체 투입한 원가와 전체 생산량을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니까 간편한 거죠. 어쨌든 이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생산하기 전에 주문을 받은 수주 작업별 채산성 검토하여 어쩌고 저쩌고인데 어쨌든 채산성은 내 타당, 내가 이걸 주문 생산했을 때 내가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따지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이런 걸 따져보는 거고요. 중요한 건 작업별로 채산성 검토해서 내가 이걸 주문 받아서 생산했을 때 나한테 남는 게 있냐, 이득이 생기냐, 그럼 하는 거고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생산해봤자 만약에 얘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요. 원래 만 원 받는 건데 5,000원만 주겠대. 난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작업별로 판단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답이 몇 번이든 간에 답이 몇 번이냐 이게 물론 여기서는 중요하지. 일단 시험 볼 땐 중요하지. 근데 그걸 떠나서 개별원가가 뭐고 종합원가가 뭐냐 이런 특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이 3번이요. 이건 당연한 거고 시험 볼 때는 그게 당연하지만 공부할 때는 개별원가, 종합원가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1번 뭐냐? 제조간접비익이 나왔네. 제조간접비도 허구한 날 나오죠. 160만 원이고 실제 노동시간, 작업시간이 10,000시간이고 지시서 넘버원에 투입할 시간이 520시간이다. 회사가 제조간접원가를 노동시간의 기준에서 실제 배부할 때 지시서 넘버원에 배부될 제조간접원가는 얼마냐. 뭔 얘기요? 이런 분들은 기본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160만 원이고 뭐 차익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시간 나와 있고 넘버원에 520시간. 그럼 물어본 건 넘버원에 배부될 제조간접원가인데 넘버원 작업시간이 520시간이라며요. 520시간에 배부율이 얼마냐 이걸 곱하면 되지. 근데 배부율이 안 나와. 근데 배부율은 여기 제조간접비가 160만 원이고 노동시간 10,000시간이야.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럼 배부율은 160만 원을 다른 자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160만 원을 10,0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가 나오잖아요. 160원이야. 160원. 그럼 52,000원에 160원 곱하면 답이지 뭐. 끝.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520에 160 곱하면 게 답이요. 그럼 대충 따지면 이게 5 곱하기 16 하면 8이니까 8만 얼마인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근데 8만 원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답은 2번이지 뭐. 물론 계산기 두드리면 답 나오겠죠. 이거 500으로 따지면 500에 160 하면 8만 원이잖아요. 근데 뒤에 20이 붙었어. 그럼 20에 16 하면 3이 83이지. 계산기 없어도 되겠네. 그죠? 찍어도 돼. 찍어도. 사실 문제에 비해서 답은 쉬운데 문제 자체는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뭐 물어보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어려우면서도 쉬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계산기 한번 두드리면 끝. 520시간에 160원 계산이 2번 해야 되나? 이거 배부율 곱하기 조업도. 작업시간이나 생산량. 그래서 이건 그 기본서 예제 같은 것만 잘 풀어봤어도 이런 거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빠지면 섭하죠. 분별원가,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이론은 다 나오고 계산 문제는 99% 직접배부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직접배부법이겠지 아마? 아니네. 단계배부법이네. 신난다. 단계배부법이래요. 거의 대부분은 직접배부법인데 단계배부법. 제가 아까 99%였나? 취소. 99% 아니고요. 90%는 직접배부. 단계배부는 진짜 손에 꼽아요. 사실 계산 문제 나오면 99는 아니어도 거의 90%는 직접배부. 근데 지금 보다시피 단계배부. 근데 제 기억에는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데 엄청 오랜만이에요. 어쨌든 단계배부고요.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에 대체. 제조부 보조부야. 그럼 보조부에 있는 걸 제조부로 대체시켜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전력 부문에서 연마 부문으로 배부될. 뭐요? 전력이 어디 있니? 이게 전력이네. 여기 전력이네. 전력에서 어디로? 연마? 얀마가 아니라 연마죠. 얀마가 아니야. 여기로 가는 게 얼마냐? 이거 찾는 거죠 지금. 얼마냐? 그리고 뭐부터 배부하래요? 전력부부터. 단계 배부는 순서가 있는데 전력부부터래. 전력을 먼저 하고 포장을 나중에 하래. 전력을 먼저 한다고요? 근데 전력부에서 가는 걸 물어봤다고요? 점수를 준 거지. 다 준 거예요. 그냥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계 배부고 자시고 없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어렵게 보이는 거지. 눈으로만 이렇게 표로 돼 있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 사실은 그냥 준 겁니다. 왜 그냥 줬다고 얘기하냐. 만약에 포장부 중에 여기로 가는 게 얼마냐 물어봤으면 어려운 문제지. 근데 전력부부터 배부하래. 그럼 전력부부터 배부하는데 이걸 물어봤다는 건 그냥 거저 준 겁니다. 자, 일단 갑니다. 일단 답부터 구합시다. 그러면 여기 전력부가 얼마 있었냐? 30만 원이 있었잖아요. 30만 원. 30만 원 가지고 150대 50대 200이 150대 50대 200이면 합계가 얼마죠? 합계가 400이죠. 그럼 400분의 150 여기가 400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00분의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본소님과 먼 하나 들으시면 얼른 기본서 갔다 오세요. 빨리 기본 강의 예제 문제 풀고 오세요. 어쨌든 그럼 400분의 50. 그럼 답은 간단해. 30만 원에 400분의 50이 답이에요.
그럼 4, 7, 28, 4, 5, 20, 7, 5 곱하기 5, 5, 7에 35, 5, 5, 25, 3, 7호인데? 3, 7호인데? 3, 7호로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끝.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이거 진짜 겁나 쉬운 거예요. 이거 다 주고 시작하는겨. 일단 답은 나왔는데 만약에 어려웠으면 이걸 묻는 거지. 똑같은 연마부로 갔어도 전력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포장부 물어봤으면 난이도가 상이죠. 솔직히 지금 이건 난이도 상 아닙니다. 물론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중상위권이지만 상하기에는 좀 너무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장부에서 간 걸 물어봤다면 일단 마저 합시다. 이게 37,500원이죠. 그리고 여기 얼마지? 400분의 200이면 15만 원. 반띵이니까 15만 원이겠지. 그럼 포장부는 합쳐서 30만 원이죠. 자기 부분 발생액, 타 부분에서 대체액 30만 원. 그럼 그 30만 원을 가지고 20대, 30대, 50이 아니죠. 이걸 알아들어야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뭔 얘기하는 게 이러고 있으면 빨리 기본 강의 갔다 오세요. 그럼 이럴 때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럼 50분의 30, 50분의 20, 50분의 두 개가 50이니까 50분의 20, 50분의 30. 그럼 60%네. 18만 원 이거네. 18만 원. 18만 원. 여기 있네. 포장부 걸 물어봤으면 4번이 답이에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전력부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냅다. 여기 써 있는 금액에 150대, 50대, 200으로 배부하면 끝. 근데 문제는 두 번째 2차 배부하는 포장 부문비는 일단 전력부가 배부가 끝났기 때문에 배부 끝난 부서에 또 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면 안 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론 강의를 아직 소화를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늦기 전에 얼른 파이팅해서 기본 강의랑 기본서 예제 있죠. 기본서 예제 단계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있잖아요. 완벽히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계 배부법 자체는 그렇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지만 답을 찾기에는 쉬운 거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어렵게 나왔으면 포장부를 물어봤으면 난이도가 진짜 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문제에 비해서 답 찾기는 쉬웠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음. 어머나 부가세인데 이렇게 어렵게 나왔나? 부가세인데 말이 되게 많이 돼 있네. 회계 1급 치고는 어려운 거죠. 일단 분량으로 답을 떠나서 답은 몰라요. 자, 다음 자료에서 부가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말 그대로 매출세액 부가세잖아요. 부가세예요. 총 매출액은 1,000만 원이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일반 과세 매출액과 영세 매출액. 일반 과세든 영세율이든 과세 표준은 1,000만 원이죠. 과세 표준은 1,000만 원이에요. 총 매출액은 1,000만 원이야. 근데 물어본 게 매출세액이죠. 그럼 일반 과세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10%니까 80만 원이고 영세율은 곱하기 0%잖아요. 빵. 계산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던 건데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80만 원. 만 단위 80만 원. 근데 매출 할인 발생했네. A. 이게 먼저 보였으면 아예 여기서 빼면 되죠. 아예 빼면 되지. 이건 전액 일반 과세 매출이래. 영세율과 관련돼 있으면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0%니까. 그럼 일반 과세 매출이래. 그럼 800에서 100을 뺐어야 돼. 에이, 그럼 귀찮게 또 해야 되네. 요거의 10%. 100만 원의 10%인 7만 원, 10만 원이지. 10만 원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근데 이럴 필요 없고 이게 눈에 보였으면 800에서 100을 빼면 700이잖아요. 700에 10%면 70만 원이지. 그렇게 한 방에 구하면 돼요. 그 다음 외상으로 일반 과세 매출한 금액 중 대손세액 공제. 대손 발생했대.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이죠. 못 받은 거니까 매출세액에서 차감. 아까 여기까지 70만 원이었잖아요. 70에서 12만 원 빼. 70에서 12 빼면 58이죠. 58. 그죠? 그래서 세액입니다. 이게 보였으면 800에서 100을 직접 빼서 700, 그거에 10% 70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과세 표준이었으면 영세율도 잡혀요. 무조건.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잖아요.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매출세액. 그리고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 외상가 못 받은 거니까 그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그게 대손세액 공제잖아요. 대손세액 공제. 회계 1급 수준에서는 대손세액 공제가 쉬운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이미 보다시피 이것도 나왔고 그전에도 출제됐죠. 대손세액공제가 회계 1급에서도 출제는 됩니다. 됐습니다. 자, 아까 58이랬죠? 맞죠? 14. 뭐예요 또? 재화의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거. 가만 있어봐. 그냥 정규회차 96회에서도 재화의 공급 시기가 문제로 나왔었는데 아마도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네? 똑같네? 지문은 다른데요. 자,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할 때 맞고요. 옳지 않은 거죠? 맞고. 내국 물품의 외국의 반출, 외국 수출 또는 중개무역 방식은 선적일, 기적일. 이것도 맞죠? 수출, 선적일, 기적일 맞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이 완료될 때. 만약에 가공만 써 있으면 가공이 완료될 때 맞습니다. 근데 앞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인데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언제예요? 인도할 때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가 답입니다. 결론은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이거기 때문에 재화로 보면 인도할 때잖아요. 그리고 반환 조건부, 무슨 조건부, 동의 조건부, 그 밖의 조건부 판매일 때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될 때를 공급 시기, 과세 시점으로 본다는 얘기죠. 됐죠? 이거는 정규회차나 그 다음에 뭐지? 지금 특별회차나 다 나왔네. 지문은 좀 다르지만. 세금, 이것도 나왔는데? 정규회차에도 세금계산서 이거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더 쉽게 나왔는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필요적 기재사항 000작 기억납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얼른 기본서 갔다 오세요. 000작.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상호, 성명, 주소는 없어도 됩니다. 결론 틀렸죠. 틀렸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상호나 성명, 주소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점 작성연월일. 주의할 점은 공급연월일이 아닙니다. 공급연월일 하면 안 돼요. 000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세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찾는 문제. 정규회차랑 특별회차 같이 나왔네. 어쨌거나 사실 특별회차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회계 1급을 2번 보는데 2번 다 회계 1급 이러면 좀 구분이 안 되니까 정규회차랑 특별회차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난이도도 복불복이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접수할 수 있으면 무조건 접수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가 올해 안에는 2021년 안에는 안 없어지게 생겼죠. 우리 시험 접수도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또 너무 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이런 와중에도 시험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래도 다행인 거죠. 다른 시험도 원서 접수가 잘 안 되는 건 많아요. 우리 시험이 예전에 늘 그냥 당연히 되다가 요즘 안 되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지. 원래 접수 자체가 어려운 건 다른 데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도 내가 선택이 안 되고 막 나는 서울에 사는데 저기 대구에 가서 보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많아요. 다른 쪽의 자격증에도.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가서 보기도 하고 막 이러죠. 어쨌든 건투를 빌게요. 접수 잘하시고 시험도 무조건 이런 거 확실히 알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6 특별회차 회계 1급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